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썰밤은 평소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라디오처럼 즐겨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 저도 제 얘기가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오랫동안 참 많이 아팠거든요. 바람도 그냥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들으면 다들 경악하실 것 같은데요. 친구들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낱낱이 풀어놔 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야기의 시작은 대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교사였던 부모님 슬하에서 나름 성실한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저는 나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제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였죠. 학창시절 내내 줄곧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그때는 그런 동아리 활동에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확실히 대학교는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책 읽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처음엔 동아리도 그런 쪽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강의실 벽에 붙은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보는데 수지침 동아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참 별 동아리가 다 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그때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수지침에 관심 있니? 깜짝 놀라 돌아보자 웬 남자 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밤톨처럼 바짝 깎은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부리부리한 눈매가 좀 무섭게 생긴 남자였죠. 제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자 남자가 겸언쩍은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놀랐어? 미안해. 국문학과 신입생이지? 난 같은 과 3학년 한민호라고 해. 실은 내가 수지침 동아리 회장이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래, 만나서 반갑다. OT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감기 걸려서 참석을 못했어요.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평소 수지침엔 관심이 있었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하긴, 우리 나이에 수지침에 관심이 있으면 이상하지. 근데 우리 동아리 분위기 되게 좋거든? 회원수는 많진 않은데 그래서 서로 더 친해. 또 수지침이라는 게 배워두면 은근 유용하거든. 혹시 관심 있으면 동아리방에 한번 놀러와. 내가 수지침 놔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떨떨하게 고개를 숙이자 선배가 싱긋 웃더니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갔어요. 그 뒤로 수시로 그 선배 생각이 나더군요. 맞아요. 첫눈에 반한 거였어요. 몇 날 며칠을 가슴앓이 하다 수지침 동아리방으로 찾아갔어요. 혼자선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같은 과 친구도 데리고 갔죠. 선배는 저를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때 이름이 미정이었지? 정말 와줬네. 네, 전부터 수지침 한번 배워보고 싶긴 했어서. 그 전까지 수지침엔 관심도 없었으면서 거짓말이 잘도 흘러나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는 친절하게 제 손에 직접 수지침을 놔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선배의 손끝이 제 손을 스칠 때마다 어찌나 떨리던지. 선배가 뭐라고 하는지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친구는 그런 저를 눈치채고 옆에서 얼마나 웃어댔는지 몰라요. 선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진땀 꽤나 흘렸네요.
어쨌든 그날부로 저는 수지침 동아리 회원이 됐어요. 같이 갔던 친구도 재밌을 것 같다면서 함께 가입했죠. 동아리 생활은 즐거웠어요. 사실 수지침 관련한 활동은 별로 하는 게 없었고요. 그냥 수업 끝나면 모여서 같이 수다 떨고 술 먹으러 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서일까요? 그 별거 아닌 일들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동아리 활동을 반년쯤 했을 무렵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고백했어요. 다행히 선배도 제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죠. 그쯤에 같이 가입한 친구도 선배의 친구와 눈이 맞았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네 사람은 다른 회원들보다 더 각별해졌고요. 넷이서 더블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빠르게 친해졌죠. 주변에서 사총사라고 부를 정도로 붙어 다녔네요. 하지만 즐거운 나날은 길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요. 3개월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거짓말처럼 엄마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죠. 참 힘들었어요. 당시가 졸업 막바지, 취업 준비가 한창이던 때라 더 그랬죠. 외동딸이라 의지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빈 집에 혼자 틀어박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다 욕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뒤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네요. 그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와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친구의 남자친구 이름이 이진우였는데 진우 선배는 IT 회사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둘 다 회사 막내였을 시절이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친구도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때고요. 그런데도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와서 밥도 챙겨주고 때로는 하룻밤 같이 자주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죠.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학교도 무사히 졸업했고요. 치열한 취업 준비 끝에 가고 싶던 출판사에도 들어갔죠.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특히 남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지 뭐예요. 미정아, 이거 네가 좋아할진 모르겠는데 3개월치 월급 모아서 산 거야. 받아주라.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내민 건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어요. 맞아요. 프로포즈용 반지였죠.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와 진우 선배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 선배 뭐 하는 거예요? 청혼할 땐 무릎을 꿇어야죠. 정말 반지 골라준 보람이 없네. 그래 짜샤, 잘 좀 해봐. 이래서 미정이가 받아주겠냐? 두 사람의 짓궂은 면박에 남자친구가 뒤늦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미정이 네 가족이 되고 싶더라고. 내가 더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미정아, 우리 결혼하자.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렇게 늘 네 옆을 지켜줄게. 하고 고백하더군요. 세상에 그렇게 감동적인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부모님을 잃은 저를 위해 가족이 돼주겠다는 남자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그로부터 1년 뒤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죠. 두 분 다 부모 잃은 저를 안타깝게 여겨 참 잘해주셨고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자주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둘이서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냐면서요. 결혼해서 너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일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서 미정이와 진우 선배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사람이 언젠가 헤어지면 우리 사총사도 끝이겠구나 생각했던 터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머리 하얗게 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저희 넷의 사이는 굳건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느긋하던 남편도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꺼려하던 난임병원에도 찾아가게 됐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내심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자궁과 난소가 많이 약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착상부터가 쉽지 않아 임신이 쉽지 않은 몸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에 시댁에도 눈치가 보였죠.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게 불임 원인이 있다는 걸 안 뒤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셨어요.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전처럼 살갑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임신 타령만 하셨네요. 아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바란 게 뭐가 있니? 다른 시모들처럼 시집살이를 시키길 했어. 직장 그만두고 민호 내조하라고 눈치 주길 했어. 그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한씨 가문 뒤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낳아주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었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당연히 하는 걸 설마 네가 못할 줄은 몰랐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지금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인공수정 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면 애가 잘못될 확률이 높다더라. 설사 멀쩡히 태어나도 다른 애들에 비해 머리가 나쁘거나 뭔가 뒤떨어지는 게 생긴대. 우리 민호가 얼마나 똑똑하고 멀쩡한 앤데 하필이면 너같이 하자 있는 애를 만나서. 아휴,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의 그런 푸념을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전화에 그렇게 눈치를 주시니 정말 미치게 했더라고요. 점점 가슴속에 울분이 쌓여가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몸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였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날카로워졌는데요. 처음엔 그런 저를 받아주던 남편도 나중엔 지쳤는가 봐요.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진짜 적당히 좀 해. 내가 동네 북이야? 왜 한강에서 뺨 맞고 엄한 데서 화풀이야? 뭐? 엄한데? 애초에 나 뺨 때리고 있는 게 누군데? 당신 엄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미정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근데도 안 들으시는 걸 어떡해? 그렇게 말로만 말리는 신용 조금 해보고 말 문제야? 어머님 때문에 내가 하루가 다르게 피가 마르는 걸 옆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당신 변했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변하긴 뭘 변해. 난 그대로야. 오히려 변한 건 당신이라고.
대학 시절 그 밝고 순수하던 여자는 어디로 간 건지 원. 대학 시절 강미정이 없어진 거?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매일같이 전화해서 날 하자 있는 여자 취급하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밝고 순수할 수 있겠어? 또 우리 엄마 탓하지. 당신은 아주 기승전 다 우리 엄마 탓이야. 알아?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주 문제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대체 뭐가 있어? 엄마 입장에선 솔직히 속상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임신이 힘든 몸이라는 게. 그럴수록 당신이 더 잘하고 엄마가 뭐라 하든 굽히고 들어가야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가 다 얘기했잖아. 하자가 있다는 등, 맘 같아선 씨바지를 드리고 싶다는 등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가 왜 참아야 해? 임신 못하는 여자는 그런 막말 들어도 그냥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야 해?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이걸 알아봐.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굽히고 들어가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서 같이 화를 내줘도 모자랄 판에. 에휴, 그만하자. 그만해.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매번 대화를 피해버렸어요. 나중엔 서로 한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남편을 잃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뿐이었는데 아이만 생기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에 임했죠. 하지만 1년, 2년, 또 3년 지나한 시간 속에서 수차례 인공수정과 시험관 수술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난임병원 다니는 걸 아예 포기하게 됐네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더욱더 차가워졌어요. 매일 별다른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건 예사였고요. 주말에도 어딜 그렇게 나가는지 도무지 집구석에 붙어있질 않았네요.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해봐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만 할 뿐 전혀 바뀌는 게 없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매일 밤 제게 완전히 돌아누운 남편의 등을 볼 때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올 생각을 안 했고요. 저 혼자 대충 저녁을 때우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른 빨래를 걷어 개고 있는데 남편 양복 주머니가 불룩한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웬걸 여자 립스틱이었죠. 순식간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바람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는데 바람피는 남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쩍 멋을 부린다거나 핸드폰을 잠가둔다거나 혼자 갑자기 실실 웃는다거나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겠거니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거니 했죠.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친구에게 안부 연락이 왔어요. 대학 시절부터 어울려 다니던 사총사 중 한 명, 제 친구이자 진우 선배의 아내인 은혜였죠. 은혜는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보도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일이 어찌나 바쁜지 집에도 잘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못했죠.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도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은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간신히 참고 있던 눈물이 무너진 독처럼 터져 나왔네요. 저는 은혜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어쩌면 좋냐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자 은혜가 절 달래면서 그러더군요. 진정해. 아직 민호 선배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 아니야, 확실한 것 같아. 안 그럼 양복 주머니에 여자 립스틱이 왜 들어있겠어? 직장 동료 걸 우연히 주워서 돌려주려고 갖고 있던 걸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런 거겠지? 그래. 그러니까 일단 민호 선배 오면 물어봐. 대놓고 물어보라고? 몰래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선배를 못 믿겠으면 그렇게 하든가. 뭐든 네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 은혜와 통화하고 나니 흥분됐던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저랑 대화하는 것도 피하는 사람인데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어요.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웬걸 그날따라 쭈뼛쭈뼛 제 눈치를 보더군요. 심지어 먼저 말까지 걸더라고요.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당신이 안 들어오길래 기다렸지. 늦으면 늦는다고 말 좀 해달라고 했잖아. 미안해. 오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다음부턴 연락할게. 저녁은 먹었어? 먹었어. 당신은? 나도 회사에서 대충 차려 먹었어. 그럼 나 이제 씻을게. 그렇게 길게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 얼른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죠. 이렇다 할 만한 건 딱히 없더라고요. 연락하는 사람도 친구들 아니면 회사 동료들이 전부였죠. 고민하다 남편이 씻고 나왔을 때 슬그머니 립스틱 얘기를 꺼냈어요. 립스틱? 갑자기 무슨 립스틱? 이게 당신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 어디서 난 거야? 그거 회사 복도에서 주웠어. 그냥 버릴까 했는데 비싼 브랜드 같아서 누구 건지 찾아주려고 갖고 있다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일 회사 갖고 가서 주인 찾아줘야겠다. 이리 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립스틱을 받아 회사 가방에 넣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낌새는 조금도 없어 보였죠.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잖아. 뭐? 바람? 당신도 참 무슨 립스틱 하나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어. 그야 요즘 우리 사이가 옛날 같지 않잖아. 당신은 계속 나한테 차갑기만 하고. 제 말에 남편이 짐짓 당황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잘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동안 서로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그래도 바람이라니 당치도 않아. 나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일로 내가 새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나 당신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라. 알겠어. 나도 노력할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침대에 누웠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관계도 갖게 됐죠. 그리웠던 남편의 품에 안겨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그 뒤로 참 많이 노력했어요. 일이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외모에도 많이 신경 썼죠.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엔 저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밥상을 차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냈죠. 그런 제 노력에 남편도 서툴게나마 응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꼭 얘기해주고요. 애정 표현도 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날도 일찍 퇴근한 남편과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한 걸 들어보니 직장 동료가 더군요. 저도 결혼식이며 집들이 때 얼굴을 본 사람이었죠. 아, 맞다. 내가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네. 그거 진짜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회사도 참.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송년회를 한다고. 알겠어. 가면 되잖아. 아니, 그 부부 동반은 아니고 나 혼자 갈게. 얘기를 들어보니 연말이라고 회사에서 전체 송년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제게 묻지도 않고 고개를 젓더군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슬그머니 입을 열었어요. 송년회 하나 봐?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안 그래도 연말이라고 일이 산더미인데 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우리 팀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네. 부부들끼리도 많이 오나 봐? 이번 송년회 주제가 가족과 함께거든. 그래서 기혼자들은 배우자나 애들 데리고 많이들 오나 봐. 그럼 나도 갈까? 언제야? 됐어. 당신이 전업주부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데 뭐하러 힘들게 와. 왜? 나도 오랜만에 당신 팀 사람들 얼굴 보면 좋지. 집들이 때 이후로 인사도 한번 못했잖아. 요즘 나 일도 별로 없고 한가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응? 됐다니까. 뭐하러 일을 버리려고 해. 남편은 왠지 모르게 제가 송년회에 가는 걸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아직도 나한테 마음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워지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회사 사람들한테 나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신혼 때랑 달리 살이 20kg 넘게 쪄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나랑 이혼하고 싶은데 괜히 회사 사람들한테 보였다간 입도마만 더 오를까봐 그러는 거야? 참나. 또 소설 쓴다, 강미정. 그럼 왜 싫다는 건데? 당신 진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회사에 내 언녀 숨겨두고 있어서 못 데려가는 거 아니냐고. 진짜 적당히 좀 해.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생사람 잡네. 이럴 거면 그냥 와. 와서 내 언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목소리 높여 다퉜던 것 같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그냥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해 남편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기로 했죠. 남편 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외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이어트도 하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단정한 걸로 새로 사입었죠. 송년회가 열린 장소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 연회장이었는데요. 대기업이라 그런지 규모도 크고 꽤나 번쩍번쩍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말고도 가족 동반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꽤나 많더군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남편 회사 동료며 상사들에게 열심히 인사하고 다녔는데요. 나중엔 자기들끼리 즐기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남편 동료와 같이 온 와이프들하고 따로 빠져서 수다를 떨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됐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와인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향했죠. 가는 길에 남편은 어디 있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많이 마셨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나오는 대로 남편부터 찾아보자 결심했죠. 호텔이라 그런지 화장실도 깨끗하고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감탄하면서 화장실 변기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왔는지 문밖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둘이 따로 눈 맞은 거 맞다니까. 그러게요. 전 설마 한 대리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워낙 젠틀하던 분이라. 점잖은 척하는 놈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더럽게 회사에서 뭐하는 짓들인지 몰라. 송년회랍시고 술 처먹으니까 아주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비상계단에서 물고 빨고 할 생각을 해? 가만히 들어보니 회사 사람들끼리 불장난을 하다 들킨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돌연 나와선 안 될 이름이 제 고막을 파고들었어요. 둘 다 참 대범한 것 같아요. 거기다 한 대리님은 와이프분이랑 같이 온 것 같던데. 뭐 진짜? 민호 씨 간도 커. 와이프를 데려오다니. 화장실 밖에 있던 여자들이 말하는 한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남편과 똑같다는 걸 안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같은 회사에 같은 이름, 같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은 남편이 틀림없었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걸 꾹 참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죠. 좀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둘이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는데 생각해보니 집들이 때 봤던 남편 부서 사람들이더군요. 그 여자들이 말하던 한민호 대리라는 게 정말로 제 남편이 맞았던 거예요. 저를 알아본 여자 둘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양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지금 저희가 했던 말 다 들으신 거예요? 아유, 난 몰라. 어떻게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한 말 사실이에요? 진짜로 내 남편이 비상계단에서 다른 여자랑 물고 빨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같은 팀 여자예요? 그 년놈들 지금 어딨죠? 여자들은 후환이 두려웠는지 제 눈치만 볼 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그대로 화장실을 박차고 나와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나갔죠. 정신이 반쯤 나가서 하이힐 한쪽도 벗겨지고 두르고 있던 스카프도 목 뒤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해 보였는지 사람들도 다들 멀찌감치 피해주더군요. 직원에게 물어 비상계단 위치를 찾았어요. 반쯤 열려있던 문을 살짝 열자 정말 웬 남녀가 찰싹 달라붙어 끈적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더군요.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 여자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총사 중 한 명이었던 제 친구 은혜였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고 문 뒤로 숨었어요. 은혜가 대형 언론사 보도국으로 자리를 옮긴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설마 남편이 다니는 회사였을 줄이야. 애초에 그것까지 비밀로 했다는 건 두 년놈이 그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이직한 것도 벌써 반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이었어요.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던 건지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두 년놈은 제가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서로 사랑을 속삭이기 바빴어요. 은혜는 제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스스럼 없이 제 이름을 꺼내더군요. 아, 오늘은 정말 이런 짓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앞으로 미정이 얼굴 어떻게 봐? 안 보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도 참. 미정이한테 왜 그렇게 쌀쌀 맞아? 잘 좀 해주라니까. 불쌍하잖아. 몰라. 걔만 보면 짜증이 나고 속이 터져. 허구한 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처먹는 건 또 얼마나 처먹는지 돼지가 따로 없다니까. 은혜, 넌 대학생 때 몸매 그대로구만. 보면서 느끼는 것도 없나? 남편은 은혜 앞에서 스스럼 없이 저를 돼지라고 명칭하며 조롱했어요.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죠. 그럼 진작에 나랑 이혼하지 왜 끼고 살았던 건지, 제가 부부 사이를 회복하고 싶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왜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했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은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덕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해. 참고 데리고 살아야지. 미정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생각해봐.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애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을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유산만 아니었어도 당장 이혼했어 진짜. 성실했던 부모님은 교사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도 꾸준히 투자하셨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꽤 잘 풀려서 돌아가실 때 제게 1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셨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제 돈엔 10원 한 장 관심 없는 양반인 척 했어요. 제가 비싼 선물을 해줘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쓰지 말고 아끼라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사실은 돈 때문에 저랑 이혼하지 않고 있던 거였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우리 둘 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로 사랑도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네. 나도 시부모님이 땅 부자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남편이랑 갈라섰을 거야. 놓친네 둘 다 명줄도 길지. 골골대기만 하고 정작 죽진 않는다니까. 빨리 남편한테 유산이 넘어와야 나도 뭐 어떻게 한몫 챙겨서 자기한테 오지. 됐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나 사업할 거라고. 돼지 걔 요즘 어떻게든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 조금만 더 구슬리면 사업 자금도 대줄 것 같아. 그걸로 나 사업 시작해서 대박만 나면 바로 걔랑 이혼할 거야. 그럼 그때 은혜 너도 진우 그 새끼 버리고 나한테 와. 알겠지? 정말? 당연하지. 자기 사업 대박만 나봐. 내가 남편이랑 더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재미도 없는 고자 새끼. 기대해, 자기. 난 자기랑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낳아줄 테니까. 은혜 걔는 못했지만 난 할 수 있어. 알지? 은혜는 저와 달리 결혼하자마자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두 년놈은 또다시 저를 두고 하자 있는 년이라는 둥, 더럽게 놀아서 애를 못 갖는 걸지도 모른다는 둥 막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년놈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었지만
제가 신문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하나 배운 게 있었거든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였죠.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 년놈이 다시 달라붙어 끈적한 스킨십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혹시 몰라 동영상도 찍어뒀네요. 그러자 문득 기막힌 복수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두 년놈에게 달려가 왜 그랬냐고 따져봤자 뭐하겠어요. 끼케야 이혼하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몇 푼이나 뜯어낼 수 있을 뿐이죠. 그걸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됐어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10배, 20배만큼 더 크게 되갚아주고 싶었죠. 저는 그대로 그 비상계단을 벗어나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여직원들을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안 그래도 자기들이 괜히 입방아를 찧어 책 잡힐 걸 걱정하고 있었던 건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바로 혼자 호텔 밖을 나왔어요. 남편에겐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문자를 보내놨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은혜가 사는 집, 그러니까 진우 선배 집으로 향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진우 선배는 깜짝 놀라더군요. 미정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은혜는 오늘 방송 때문에 밤새는 날이라 집에 없는데. 은혜 그녀는 선배한테도 회사 송년회라는 걸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 편이 바람 피우기 더 쉬워서였겠죠. 은혜 없는 거 알고 온 거예요. 선배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나한테? 무슨 할 말? 저는 선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알려줬어요. 도무지 믿질 못하길래 찍어뒀던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여줬죠. 선배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아니 어떻게 은혜랑 민호 둘이, 하필이면 왜 그 둘이, 이게 말이 돼? 정신 바짝 차려요, 선배. 당연히 이혼할 거죠? 이혼? 그래, 이혼해야지. 근데 우리 영우는 어떡하지? 이제 겨우 유치원생인데 애한텐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 더러운 여자가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리고 선배가 바로 이혼 안 해도 걘 언젠가 선배랑 이혼하고 제 남편한테 갈 생각이에요. 버리기 전에 먼저 버려야죠. 소송 걸어서 양육권이랑 친권도 확실히 챙기고요. 위자료도 제대로 뜯어내세요. 그래, 미정이 네 말이 맞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미정이 너도 이혼할 거지? 당연하죠. 근데 바로는 아니에요. 그 전에 화끈하게 복수 한번 해주려고요. 복수라니? 저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도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저는 선배에게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 말해줬어요. 깜짝 놀라던 선배는 이내 제 계획에 지지를 보내줬고요. 자기도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배와 공모를 마친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죠. 모든 걸 알고 난 후라서 그럴까요? 그동안 왜 몰랐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은혜 그녀는 대범하게 바람을 피웠어요. 걸릴까봐 둘이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한 회사에 다니는 만큼 참 자주도 만나더군요. 옥상, 비상계단, 회사 근처 카페와 숙박업소들 어찌나 줄기차게 쏘다니면서 붙어먹었는지 직원들 사이에서 둘이 바람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심지어 하루는 은혜 그년이 저희 회사 근처로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제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데 글쎄 그게 제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립스틱이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할 땐 언제고 저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립스틱에 대해선 딱 잡았대라며 말을 맞췄겠죠. 그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네요. 그래서 실수인 척 은혜 그년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렸죠. 약하게 화상을 입어서 병원까지 가야 했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은연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새로 바뀐 부장이 너무 힘들게 한다. 우는 소리를 해대던 남편이 어느 날 슬쩍 저를 떠보더라고요. 여보, 나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사업은 웬 사업? 아니, 내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묵혀두기 아까워서 문서화 하다 보니까 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거든? 말했잖아. 요즘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다고. 이 기회에 아예 회사 그만두고 이 아이템으로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남편은 장황하게 제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맞춤 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다달이 배송하겠다는 거였네요. 최고급을 지향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딱 봐도 돈 꽤나 들 것 같더군요. 당신 말대로 아이템은 좋은데 초반에 사업 자금이 꽤 많이 들겠는데? 당신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으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이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있잖아. 아주 미끼를 제대로 물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깜짝 놀란 것처럼 되물었죠. 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니야.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아주 제대로 갚아줄게. 알잖아. 나 그런 부분에 있어선 아주 철저한 거. 그러니까 믿고 투자 한 번만 해주라. 부탁이야. 저는 망설이는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슬그머니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당신도 우리 사이 옛날처럼 되돌리고 싶지 않아? 우리 원래 좋았잖아. 근데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그렇게 차가웠던 건 아이 문제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거든. 근데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고 그만큼 당신한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자기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걸 알고 그걸 미끼로 교묘하게 저를 조종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아닌가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대의를 위해 꾹 참고 입을 열었네요. 그래, 알겠어. 빌려줄게. 근데 대부분 건물이랑 땅으로 묶여있는 거라 정리해서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걱정 마. 급할 거 없으니까. 에이, 신사업은 누가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냐가 중요하잖아. 당신 내 친구 미애 알지? 걔도 직장인 대상으로 한 건강 도시락 사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시작한 업체가 있어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 진작 할 걸 그랬다고 맨날 운다고. 그래? 그럼 어떡하지? 일단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부터 정산 받고 대출도 좀 받아서 먼저 시작해봐. 나 땅이랑 건물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갚아줄 테니까. 제 충동질에 남편도 조바심이 났던가 봐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퇴직금 정산받고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걸로도 돈이 한참 모자랐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사채를 쓰라고 종용했네요. 뭐? 아이, 사채까지? 이율이 너무 높잖아. 괜찮아. 우리 부모님 건물 곧 팔릴 것 같거든?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그 사채부터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빌려. 진짜지? 그럼 나 당신만 믿는다. 남편은 어리석게도 사채까지 3억 정도 끌어다가 제대로 판을 벌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더욱더 충동질했지만 사실은 부모님 땅과 건물을 정리하긴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준비만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사업 정보를 빼돌려 진우 선배한테 넘겼어요. 마침 진우 선배 지인이 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초기 자본금은 제가 대겠다고 했네요. 선배 지인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바로 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때렸네요. 남편 회사보다 더 고급으로, 하지만 더 저렴하게 말이죠. 당연히 남편 회사로 몰렸던 투자자와 초기 회원들은 다 그 회사로 흡수됐고요. 남편이 야심차게 세운 회사는 창업한 지 석 달 만에 위태로워졌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미치려고 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 회사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 완전히 망했어. 이러다 파산하게 생겼다고. 괜찮아, 여보. 사업이란 게 원래 실패할 확률이 더 크잖아.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좋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좋게 생각해?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는데. 아니,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지. 당신 건물이랑 땅 아직 안 팔렸어? 당장 올해 말까지 사채빚 못 갚으면 우린 끝장이야. 완전히 인생 망하는 거라고. 글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끝나는 거지. 빚 내고 사채 쓴 건 당신이잖아. 확 선을 그어버리자 당황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당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꼬리 자르게 하겠다는 거야? 건물이랑 땅 팔린 거 맞지? 그치? 곧 돈 들어와서 내 빚 갚아줄 거지? 글쎄,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호구라고 해도 내 친구랑 바람난 남편 사채비까지 갚아줄 만큼 호구는 아니라서 말이야. 그게 무슨... 잡았대 생각하지 마. 당신 은혜년이랑 바람난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말에 남편이 두 눈을 흡떴어요. 그리고는 불안하게 두 눈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내가 은혜랑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 어디 아파?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참나. 끝까지 잡아떼시겠다? 이걸 보고도 그럴 수 있나 보자고. 전 남편 앞에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송년회 날 찍어뒀던 영상을 재생했죠. 그걸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건 대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내가 직접 찍었지. 뭐? 그럼 이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까지... 설마 당신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내 사업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채빚 지게 하려고? 아닌데? 잡아떼지 마! 맞잖아! 아니라니까? 증거 있어? 난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당신은 증거 있냐고. 내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사채빚을 지게 했다?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얄밉게 딱 잡아떼자 남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달려들더군요. 너 이 망할년!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오호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개같은! 너 너희 부모가 물려준 땅이랑 건물 당장 팔아서 돈 내놔!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니까짓 게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넌 이미 회사도 그만뒀고 내가 안 도와주면 사업도 쫄딱 망해서 사채빚만 몇 억을 지게 된다고. 은혜 그녀는 뭐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걔도 너처럼 뭣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건 알지? 돈은 진우 선배가 많은 거지 걔가 많은 게 아니거든. 아, 그 참고로 진우 선배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조만간 은혜 그년이랑 이혼할 거고 나랑 같이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그러니까 위자료도 따로 두둑하게 준비해둬야 할 거야. 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을 챙겨 나왔어요. 앞으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음에 볼 땐 법원에서나 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정말 이렇게 갈 거야? 그제야 자기 처지를 깨달았던가 봐요. 남편이 허둥지둥 현관까지 달려나와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뭘 어디까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은혜 좋아서 만난 거 아니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었다고. 근데 은혜 걔가 먼저 술 한잔 먹자고 나 꼬셨고 그땐 당신이랑 사이가 한창 나쁠 때라서 나도 모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은혜랑 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하룻밤 실수였다 치고 바로 떼어내려고 했는데 은혜 걔가 자꾸 전부터 날 좋아했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새끼가 은혜년 앞에서 날 돼지라느니 하자 있는 여자라느니 온갖 모욕을 해?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이 더러운 손 놔. 여보 왜 그래 진짜. 손 놓으라고 했지? 저는 자꾸만 달라붙는 남편을 야멸차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뺨이며 어깨며 닥치는 대로 때렸죠. 일단은 제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편은 반항도 하지 않고 잠자코 맞아주더군요. 그러다 결국 너무 아팠는지 울면서 바닥으로 쓰러지는데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역겹던지요. 그동안 눈에 뭐가 씌어서 이런 남자를 좋다고 끼고 살았던 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꺽꺽대며 우는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들어가 혼자만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진우 선배도 은혜에게 이혼을 통보했고요. 저희 두 사람은 나란히 이혼 준비와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네요. 워낙에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진우 선배는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고요. 두 년놈은 저희에게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네요. 은혜는 빚을 내서 간신히 마련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회사는 파산한 데다 사채로 억대비까지 진 상태라 위자료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달이 조금씩 갚아주는 걸로 조정이 됐는데요. 오히려 그 새끼를 올가매는 목줄을 주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천년만년 사랑할 것 같던 전 남편과 은혜녀는 참 우습게도 이혼 소송 중에 서로 네가 더 잘못했니, 내가 더 잘못했니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은혜년한테는 이렇다 할 복수를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저 대신 진우 선배가 복수를 해줬지 뭐예요. 은혜가 일하던 회사와 업계에 은혜가 한 짓을 모조리 다 폭로한 거였어요. 프리랜서 작가라는 게 워낙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업계에 한번 소문이 돌면 타격이 크거든요. 결국 은혜는 다니던 언론사 보도국에서 잘렸고요. 진우 선배가 방송계 쪽으로 연줄이 꽤나 있었던 탓에 그 어떤 곳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위자료 때문에 은혜 그년도 빚이 꽤나 있던 상태라 손가락만 가만히 빨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친정 어머니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고요. 원래는 지 엄마 있던 요양병원 비용도 다 진우 선배가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고스란히 자기가 다 떠안게 된 거였죠. 결국 은혜는 직업 소개소를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같은 굳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어보니 최근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노숙자가 돼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고 말이죠. 참고로 저를 괴롭히던 시부모님도 전 남편 사채비 때문에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시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모진 행패를 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일로 시아버지는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그 나이에 분식집에서 김밥 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군요. 안타깝긴커녕 속이 시원하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회사도 여전히 잘 다니고 있고요. 쭉 혼자 살다가 최근에 좋은 남자를 만나 진지하게 교제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사실 결혼까지 갈진 잘 모르겠어요. 전 남편한테 워낙 대여서 그런가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살 결심을 한다는 게 아직은 너무 무섭네요. 진우 선배는 이혼하고 한 3년 뒤엔가 참한 여자를 만나 재혼했어요. 아무래도 선배는 자식이 있었으니까 아내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채우고 싶었나 봐요. 지금은 둘째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 선배를 보면 결혼이 하고 싶다가도 전 남편과의 일을 생각하면 무섭고 그렇네요. 요즘은 또 능력만 되면 다들 혼자 사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썰빵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40이 훌쩍 넘은 이 나이에 이제라도 재혼을 해야 할 것 같은가요? 아는 동생이다 생각하고 조언의 말씀들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